국회 입법데이트의 임윤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시기도 한데요. 민주당의 이목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4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발의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법이 200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네, 아는데 네, 그 법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아주 곤란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줌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울 것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네. 기초 생활 수급자를 네. 이제 이 법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그 소득이요. 네. 4인 가구 기준에서 163만 원 이하, 116. 예. 63만 원 이하, 1인 가구 60만 3천 원 예. 이하이고요. 이게 2014년도 기준인 기준입니다. 거죠? 예. 올해 기준이고요. 부양 의무에 따라서 부모, 자녀, 배우자, 소득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예,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이게 기본 기준이고요. 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게 4인 가구 163만 원, 네. 1인 가구 60만 3천 원 이하가 기본 기준이고 네. 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 있거나 네. 뭐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이 있다고 하면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지금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년 말로 135만 891명입니다. 아, 135만 명이요. 네. 와, 여기에서 나아가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비수급 빈곤층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숫자가 예. 지금 사회 예, 빈곤층으로 있군요. 그럼 먼저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이 어떤 내용이 변화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와 네. 같은 기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받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행 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네. 소득 하위 70%의 경우에 A값 5% 대략 1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금 기초노령연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인 중에 70% 하위 70%에 대해서.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주면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제외하고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네. 노인들의 빈곤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취지인데 사실은 좀 젊은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뭘 좀 할 수가 있잖아요.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사실 아무런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생활수급 급여에게서 제외하고 주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깎지 말고 줘라. 이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아,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초 노령연금액이 기초 생활수급자의 수급액에서 공제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건데 왜 공제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네. 모든 소득을 파악해서 예. 예를 들면 163만 원, 뭐 60만 3천 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예컨대 국민연금 옛날에 가입해서 조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다 소득으로 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정하는데 정부 주장은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인데 실소득이다. 예. 그러니까 그걸 빼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다. 이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아, 근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법에 따르면은 지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급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는 이른바 보충급여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이 법에 을 지급할 때는 공제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 이 법의 해석이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던데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예컨대 이제 이제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혼자 사는데 55만 원 소득이 있다. 네. 그런데 예컨대 국민연금 옛날에 가입한 게 있어가지고 10만 원 좀 더 받는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그 어르신의 소득에 합산해서 실소득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이 지금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은 예. 이것은 실소득에서 제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한번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예컨대 이제 지금이야 뭐 60만 원이긴 한데 얼마 전까지는 46만 8천 원이었잖아요. 기초생활수급급여가요. 예. 46만 8천 원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노인이어서 기초노령 연금을 2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 지금 10만 원. 지금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46만 8천 원에서 10만 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10만 원은 빼고 준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46만 8천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기초노령연금액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낸 취지가 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심각한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자고 한 것인데 65세 넘은 어르신이 무슨 보이지 않는 소득이 있기도 어렵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만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줄 때 그걸 제외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안 맞고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 지급하자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해야 한다. 그게 제가 낸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45.1%입니다. OECD 평균이 13.5%입니다.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노인 빈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네. 지금 5.1%입니다. 그럼 노인분들 중에 거의 두 분 중에 그러니까 한 분은 노인 빈곤이다. 예, 이 빈곤이 상대적 개념인데요. 예.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아주 가난한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노인들이 우리나라가 45.1%고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노인의 자살이 아주 높은데요. 네. 자살한 노인들의 동기를 보면요. 1위가 가난입니다. 2위가 질병인데요. 농촌에서는 질병이 조금 높습니다. 가난보다. 농촌은 아무래도 공동체 사회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사시는 건 해결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노인들에게는 가난이 그냥 일본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얼마 수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에서는 혼자 사시는 90세 노인이 예,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를 꼽아서 또 비난하기까지 했더라고요. 사실 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국이고 뭐 세계 12대 경제대국이네 13대 경제대국이나 하는데 대체 왜 우리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정에 내서 해결했죠. 다시 말해 예. 자식들이 문제를 해결. 근데 지금 우리 노인의 고령화 속도가 아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속도가 고령화의 정도가 최고가 아니라요. 근데 일본이 최고죠. 다음 속도가 그 높은데 속도가, 예. 2040년 되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된 사회가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그건 우리가 급속도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소득도 늘고요. 네.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돈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거의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건강보험이 물론 보장성은 낮습니다만 상당 정도 보호를 해주고 네.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이대로 그냥 정부나 의회, 국회가 그냥 이 상태로 보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35, 6만 명 정도입니다. 조금씩 해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에게 1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4천억 정도가 넉넉 잡아 4천억이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357조 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예산의 0.1%면은 이분들에게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도 되면서 네. 기초노령연금 그냥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 경제력을 갖고 있고 이런 사회가 이 4천억 원을 아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주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천억 원. 총 예산 1년에 규모의 4천억 원입니다. 1년에 4천억 예, 원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야 그렇게 높은 영- 숫자 같지는 0.1%. 않지만 예. 4천억 원이 또
작은 수는 아니잖아요. 부담 안 될까요?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차피 복지국가 해야 됩니다. 복지국가라면 최소한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50%는 다 넘습니다. 뭐 네. 70% 80% 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29%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많고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하는 이 4천억 정도를 우리 사회가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난하고 아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가난하고 아픈 사람으로서 통계에 잡히는 사람은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들,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비수급 빈곤층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부양 의무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소득을 따지는 것도 아까 말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가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예를 들면 요즘은 참 우리 사회가 아주 각박해져서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예. 뭐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참 아픈 일입니다만 그래서 부양육 지급 청구권 소송도 요즘 예, 급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그래서 부양 의무자는 없는 게 낫죠. 왜냐하면 부양 의무자를 두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정말 최저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일부 보호해 주지만 남은 부모, 자녀, 배우자들도 함께 책임져라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가능한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양 의무자를 없애야죠. 기준을. 네. 그런데 만약 이걸 당장 없애기 어렵다면 저는 단계적으로라도 배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 이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좀 지금이라도 없애는 것이 이런 그 노인들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의 최저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게 낫다라는 취지시 말씀이신데.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근데 부양 의무자들이 부모를 부양 안 하고 있나 보죠. 안 해서 문제가 되나 보죠. 예를 들면 이렇죠. 네. 많은 경우 지금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아픈 현상입니다만 부모의 부양을 안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인즉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예. 보장자는 되지가 않았으나 예. 실제적으로 부양 의무자들이 부양 의무를 행하지 않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빈곤하게 살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아주 거네요. 그럼 동네 가면 뭐 저같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요. 예. 동네 가면 그런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내 자식이 내 생사를 모른 지도 뭐 10년 됐는데 이거 나 좀 찾아오지도 않고. 예. 살게 해주세요. 안 오죠. 근데 그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니까요. 예. 국세청의 소득이 예, 예. 잡히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예. 부양 의무자가 그렇게 부모의 부양을 완전히 해태하지 거부하지 않더라도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도 자기 먹고 사는 것도 겨우 되는 이런 기준이더라도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이 기준을 없애서 예. 무슨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최저생활도 못할 분들이 있으면 그걸 국가가 일단 책임진다.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이런 논의는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되어 왔고요.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야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른바 탈수급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수가 얼마나 됐나요? 이게 2012년도에 신규로 그러니까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재심사를 받아서 조건이 되면 잔류하는 거고요. 조건이 안 되면 탈락하는데 예. 해마다 이제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 25만 9천 건의 신청이 있었어요. 그 중에 7만 3천 건이 리젝트 됐습니다. 거부됐는데 거부됐군요. 그 중에 12,900건이 부양 의무자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탈락자 중에 18%가 안 된 것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그냥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드님 있어요? 따님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상담 과정에서 어머님은 해봐야 안 됩니다. 이래서 아예 신청을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그 숫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형편은 그대로인데 이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을 하거나 아예 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아들, 딸 뭐 다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가서 상담을 하는데 물어본다고요. 아드님 있어요? 아드님 뭐 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 또 보지 이렇게 못한 약간 아들이라도. 부풀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또 내 아들 잘 나간다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탈락자 18%가 통계상으로는 부양 의무자 때문에 탈락인데 18%. 실제는 훨씬 비중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숨까지 아예 뭐 스스로 끊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또 한편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부정수급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부양 의무자가 사실 충분히 재산이 있는데도 수급을 받는다든가 수급자 사망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이런 사례도 있던데 실제 실태가 어떤가요? 지금 이거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우리가 적발하면은 그냥 탈락시키고 이런 것인데요. 그 노력도 역시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이런 인력을 늘려서 할 일입니다. 네. 근데 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죠. 예. 따라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해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올 10월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종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 네 종류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 사람에게 생계급여가 얼마, 의료급여 얼마, 주거급여 얼마, 의료급여는 필요 없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교육급여 얼마 이렇게 주는데 지금 정부의 개편은 이걸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각각 분리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은 네 가지를 다 주고 네. 좀 나은 사람은 생계급여를 제외하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주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주거, 교육급여만 준다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어떤 이유로 정부가 순서를 생계, 의료, 주거, 급여로 교육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거급여는 나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의료급여가 더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 오랜 기간을 두고 이게 제도를 다시 설계하지 않는 바람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수없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이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이 법안을 직접 낸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성안 안 됐을 때 여당 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여당 의원 아니죠. 정부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을 대략 다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출하면 또 심사가 늦어지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이 낸 안을 갖고 이번 2월 국회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보다 더 불리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네. 이런 원칙. 그다음에 이 제도를 개편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관점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상임위, 지금 복지위죠. 복지위의 기류는 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인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현행대로 예를 들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 이거 처리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한 복지 공약 대부분 지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지금 올해도 세수가 아주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러지 말고 부자 감세 철회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라는 공약도 좀 더 살뜰하게 지키고 이것도 제가 낸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얘기할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다릅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노인하고 좀 젊은 사람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이게 특히 네. 노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의 분위기는 지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올 한 해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뭐 지금 상임위 내에는요. 이제 가장 국민의 관심이 높은 기초연금법안이죠. 기초연금법안이 있고 장애인연금법이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을 네. 작년에 고쳐가지고요. 고물상에 주는 세액공제를 줄여가서 뭐 이걸 이제 결국은 없앤다 이런 것인데요. 그게 어떤 효과를 넣는가 하면 고물상에 파지 주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등이 굽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 세액공제 혜택이 주니까 파지 값을 낮춥니다. 벌써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파지 값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파지 실어다가 그분들이 한 달 내내 일해서 평균 수입이 26만 원입니다. 그 26만 원 이제 20만 원 이하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 피해가 노인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원위시키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조세특례제법이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OECD의 2배, 3배입니다. OECD 국가에. 이 사람들이 수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해서 청부살인을 해서 무기징역을 받은 일명 어떤 사모님 사모님이 사건. 200만 원짜리 호화병실에서 뭐 5번 형집행정일 연장해서 생활한 게 큰 사회적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모님 방지법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네. 그 제가 대표 발의한 건데 그것도 좀 사모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셨군요. 제가 했습니다. 또 하나는 네. 국민연금이 우리가 지금 430조로 되는 막대한 돈입니다. 이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기준을 좀 정하자는 겁니다. 예컨대 ESG라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걸 고려해서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그래야 책임 투자가 활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법도 이번에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목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